자, 희망을 드리는 국어강사 김진입니다. 9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해설 강의를 맡게 됐는데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 강의를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학생들 최고입니다. 됐죠? 자,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색한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시험의 난도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기본 난도는 2014 수능과 비슷했죠. 그리고 6월 평가원에 비해서는 다소 쉬웠습니다. 대략적으로 쌤이 예상하는 1등급 컷은요 97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매번 답안지에 썼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눈이 맑은 사람아, 마음이 맑은 사람아,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면 느낀 건 물론 뭐 이성선의 풀꽃이라는 시의 한 구절이었는데 느낀 건 뭐냐면 정말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맑은 눈을 갖고 또 맑은 마음을 갖고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험은 실력이 아니라 시력이다. 잘 보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객관적인 시선, 큰 시험에서 떨지 않는 강인한 멘탈, 이것이 필요했던 시험이 9월 모의평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EBS와의 연계율은 70%였고요. 문학은 굉장히 그 연계율을 많이 보여줬고요. 실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 그 문항수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7번, 12번, 16번, 그 다음에 26번, 28번, 29번, 40번, 41번, 45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 풀 수는 없고요. 제가 중요한 문제를 몇 개 뽑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럼 화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아니면 오늘 이 시험에 관한 기분이 딱 들 것 같아요. 눈이 맑은 사람아, 마음 맑은 사람아. 됐죠? 자, 그러면 이번 시험에 대해서 제가 딱 한마디로 정의되는 이거였죠. 잘 알려진 지문이라도 넘겨짓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국어의 마인드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텐데 7번이었어요. 7번. 자료 해석을 활용하여 나의 A를 보완. 자, 보완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기본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보완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A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를 가만히 보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간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했던 구절이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카페인의 하루 섭취 허용량을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 A에서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료 보겠습니다. 보니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네요. 액체 식품은 카페인 함유 여부와 카페인 함유량을 뭐 해야 된다? 표시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근데 자료 해석을 보니 중요했단 말 뭐겠습니까? 일부 액체 식품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문제의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A를 보완해라. 그 다음에 자료를 활용해라.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1번 선택처럼 초콜릿이나 과자, 사탕은 액체가 아니겠죠. 2번 선택죠. 체중을 왜 얘기합니까? 전혀 자료와 관련 없고요. 정답은 찾아가야겠죠. 왜 이런 문제를 찾아간다는 느낌을 풀어야 되는 거냐? 문제를 봅시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가장 적절한 거예요.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이 선택지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찾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에 맞는 선택지를 찾아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몇 번이겠습니까? 3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쵸?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한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정답은 3번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법에서 주목해야 될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11번, 12번이었습니다. 11번, 12번에서 우리가 하나 요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평가원의 생각은 이겁니다. 개념이 나오죠. 자, 개념의 짝꿍은 뭡니까? 맞아요. 사례입니다. 하지만 개념이 하나입니까? 아니죠. 정보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정답은 뭐겠습니까? 올바른 사례와 연결시키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오답은요, 다르게 연결되는 게 오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1번, 12번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정보의 차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있었던 사례를 이해한 다음에 밑에 있는 선택지에 또 다른 사례에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문제풀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을 보니까 보기는 한글 맞춤법이다. 이런 기준도 잘 잡으세요.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자, 보기의 자료를 통해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볼게요. 정보의 차이가 좀 느껴지죠? 여기가 A, B, C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입니다. 급히, 자, 급히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급하다, 급하다란 말이고요. 또 급히는 또 부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1번 선지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에 들어가겠죠. 급히.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입니다. 방긋이, 방긋하다. 방긋이가 또 뭐겠습니까? 부사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또 들어가네요. 그렇죠? 자, 그럼 3번 선지입니다. 많이 먹다, 많이 뭐겠습니까? 많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많이가 들어가죠. 4번입니다. 깊이 파다, 깊다라는 용언의 어간에 부사가 된 거죠. 그다음 어디요? 여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5번 선택지에 보니까 5번이 답이었네요. 5번 보니까 일찍, 자, 일찍은 부사입니다. 거기 뒤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됐죠. 그 다음 마지막 들어가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한 번만 더 화면 봅시다. 화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거였죠. 11번, 10번이 다 동일하게 문제풀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개념의 짝꿍보다 사례다. 그러면 올바른 건 무엇이냐? 바로 그 개념과 사례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이 올바른 선택지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좀 많이 틀렸던 16번 이 문제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을 우리 학생이 왜 틀렸을까? 라고 보면은 조금 이렇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볼 텐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첫 번째가 문제는 조건입니다. 문제는 뭐다? 조건이죠.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중세 국어의 특징이었어요. 중세 국어의 특징을 잡는 거고. 맞죠? 자, 이런 문제 풀 때 중요할 두 번째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그 중세 국어와 그다음에 현대어 풀이. 자, 이 두 개를 우리가 뭐 합니까?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해서 이거의 차이점의 특징을 잡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정말 문제를 잘 읽으세요. 그래서 중세국어의 특징이었고 풀 때는 어떻게 한다? 중세국어의 그 단어와 현대어 풀이를 비교하면서 거기에 담겨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을 잡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택지를 하나하나 볼 텐데 먼저 1번입니다. 1번. 자, 모딘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어 풀이가 모진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가 달라졌습니까? 디귿이 지읒으로 됐어요. 자, 이 말은 결과적으로 뭐가? 바로 국외음화죠. 자, 국외음화를 물론 모르면 틀리겠죠. 국외음화 뭡니까? 디귿과 이가 만나서 지읒이나 디귿과 티읕과 이가만 치읒이 되는 게 국외음화인데 여기 보니까 얘는 국외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얘는 어떻습니까? 국외음화가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1번 선지 보는 것처럼 현대 국어의 모진에 대응한 것을 보라는 거죠. 보니 국외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군이라는 중세국어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인데 2번 선택지가 답이었습니다. 2번을 볼게요. 2번 보니까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업던이고 얘는 뭐죠? 업던입니다. 그럼 어디가 달라졌습니까? 받침이죠. 얘가 이거고 얘는 겹받침을 쓰였어요. 자, 그 말은 결과적으로 중세 국어는 이제 팔종성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받침의 차이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왜 연철표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연철표기 뭡니까? 밑에 있는 받침이 뒤에 있는 모음자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에서 지금 말하는 포인트가 뭐였냐? 받침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받침이. 팔종성법에서 현대국어는 겹받침으로 쓰여있는 그 차이를 보라는 겁니다. 해서 정답은 2번 나왔고 그렇다면 매력적인 오답은 몇 번이었을까라고 보니까 4번 선택지인 것 같아요. 4번. 4번 한번 봅시다. 4번을 보니까 중세 국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4번을 딱 보니까 모세라는 말이 있네요. 모세. 자, 모세란 말이 있고 현대 국어 뭐였습니까? 못에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모르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성 모음이었으니
양성모 뭐 있습니까? 아, 오, 야, 요, 와, 왜, 에 라고 하는 양성모음 있잖아요. 그렇다면 봅시다. 여기 쓰였던 오, 양성모음이고 뒤에 뭐겠습니까? 양성모음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현대 국어를 보니까 여기는 오고 여긴 에예요. 그렇다면 선택지 4번처럼 모음 조화가 지켜졌군이라고 하는 건 중세국어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에 보니까는 이런 과정도 있었겠죠. 뭐 이런 과정, 그 다음에 플러스 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오하고 에라고 하는 모음조가 지켜졌고 여기에서 받침이 위로 올라가는 연철표기도 같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6번에서 우리 학생들이 실수를 했다. 근데 그 실수가 무엇이냐? 문제를 제대로 읽었느냐? 중세국어의 특징을 물어봤고 그러한 특징들을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잘 비교했느냐라는 거와 또 하나는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느냐? 국의 음화가 무엇이고 양성, 음성모음이 무엇이고 연철, 분철, 혼철 표기가 무엇인지 그러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독서로 가겠습니다. 많이 좀 상위권 학생들도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요. 26번 문제를 좀 많이 틀렸습니다. 26번, 28번 사회 지문이었는데 26번을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독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독서는요, 글을 잘 읽어야겠죠.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각 단락의 첫 문장을 좀 잘 보세요. 그러면 각 단락의 첫 문장을 본다면 글의 흐름 구조가 잡힙니다. 그리고 정말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린 것은 첫 단락은 2번 독해하세요. 첫 단락을 정확하게 잡는 사람이 지문 전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 어떤 그 글이라고 하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건 각 단락의 핵심만 잡으세요. 맞죠? 구술만 만듭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구술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뽑아야 되는 거죠. 글의 흐름을 봐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글의 흐름 같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각 단락의 첫 문장들 통해서 흐름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 지문 첫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봅시다. 자,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 이렇게 봤었죠. 볼게요. 자, 꼼꼼하게 글을 읽어줘야 되는 게 첫 단락이라고 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자, 중요하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또한 결정 과정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럼 볼게요. 능률성과 효과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얘는 어디서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여기서나 여기. 둘 다 어떻다? 능률과 효과를 우선시한다. 자, 이로 인해 전문적인 행정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결정. 빈번해지고 있다. 그러나, 꺾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자,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배치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결정은 뭐겠습니까? 주민의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보완을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단락을 잘 읽었는데 첫 단락이 뭐였습니까?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능률과 효과를 우선시한다. 이로 인해서 행정 당담자를 중심한 정책 결정이 빈번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은 지역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배치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결정은 뭐 해야 된다?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첫 달 이렇게 읽었다면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완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완하는 방법들이 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 단락 보니까 행정 당담자가 주도로 이루어진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 그 말은 결국 첫 단락에 핵심 정보가 맞물려 들어가죠.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뭐 했다? 개선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노력에 무엇과 무엇이 있었다? 민간화가 있었고 경영화의 방법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이제부터 정보의 차이로 쭉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3단락에 보시면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그렇다면 이 단락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특징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다는 거고, 그런 한계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 전체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중요하죠. 주민 참여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4단락이죠. 직접 민주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다시 말해서 뭔가 윗단락에선, 3단에선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제시가 됐다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효과들이 쫙 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전체적인 그림은 딱 보여드렸는데 가장 중요했던 단락이 몇 단락이었습니까? 첫 번째 단락이요. 저도 2번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26번을 왜 틀렸는지를 한번 이제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럼 26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선지입니다. 1번이 답이었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정을 중앙정부와 대비했다. 여러분들 첫 단락에 분명히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어떤 말이 있었어요. 현대사회 다원화되고 있어요. 복잡해지고 있어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 또한 공통점 뭐였습니까? 능률과 효과성을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습과 중앙정부의 모습을 이렇게 대비를 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해서 정답은 1번이 나왔고, 나머지 선택지는 너무나 또 쉽게 지문에 다 찾을 수가 있었어요. 뭐 2번 선지는 이제 3단락, 그다음 3번 선지도 3단락, 4번 선지는 4단락, 5번 선지는 2단락이 있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26번을. 그 고민이 뭐였습니까? 첫 단락의 중요성이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첫 단락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분명히 강조하면서 독서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잘 봐야 되는 게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있으니 몇 번이었을 것 같습니까? 바로 40번과 41번이었어요. 이 두 문제를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볼 텐데 40번에서 우리 학생이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라고 보면 먼저 문제가 뭐였습니까? A와 B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40번 문제요. 40번 문제. 자, 40번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제 말하기 방식이죠. 6월 평가원 때는 인경합전이 이제 말하기 방식이 나왔었는데 A, B형 공통이었습니다. 이 지문은요. 유충렬 전은. 그랬을 때 A를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 방식이죠. 들어갑니다. 자, 소장은 동성문 안에 살던 유심의 아들 충렬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 누가 말을 하는 겁니까? 유충렬이 얘기를 하죠. 자신에 대해 얘기를 하네요. 저는 누구다? 유심의 아들 충렬입니다.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 만리 밖에 있다가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 여기 왔습니다. 자,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천자에게 말을 하고 있죠. 임금에게. 폐하께서는 정암담에게 핍박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정암담과 최일기를 충신이라 여기시더니 누구를요? 얘네들요. 충신이라 여기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 수 있습니까? 라면서 누구에 대해서 충렬은 천자에 대해서 뭔가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자의 말을 듣고 충신을 멀리 귀양 보내어 죽이고 이런 환난을 만나시니 천지가 아득하고 해와 달의 빛을 잃은 듯합니다. 라면서 지금 환난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A에서 가장 중요했던 말하기 방식이 뭐겠습니까? 바로 질책입니다. 임금, 당신이 충신을 잘못 보고 이런 환난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A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40번의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A에선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2번이요. A에선 비유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다. 그 심경 뭐겠습니까? 뭔가 원망하고 질책하는 그런 자신의 심경을 하소연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B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B를 볼게요. 자, B에서 말을 하는 건데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서 누가 하는 거죠? 천자의 아들이었던 태자가 누구에게? 충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볼까요? 경이 이게 웬 말인가? 옛날 주나라 성왕도
관숙과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어 훌륭한 임금이 되었으니. 됐나요? 역사적인 사건을 딱 예를 들고 있고요. 충신이 죽은 것은 모두 다 하늘에 달린 거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런 말은 말고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여 천자를 도우시면 태산 같은 그대 공로 천하를 반분하고 화해 같은 그 은혜는 죽은 뒤에도 풀어 맺어 갚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태자가 충렬에게 했던 얘기를 좀 확인해 본다면 뭔가 설득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상황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A파트에서 유충렬은 지금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임금 때문이다. 임금이 지금 충신을 잘못 보고 이 환난을 만든 거다. 환난을 만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유충렬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자, 그랬더니 태자가 말을 하는 거죠. 태자가 B 파트에서 충렬을 뭐하고 있습니까? 설득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설득합니까? 이 충신이 죽은 건 임금이 아니다. 무엇이다? 바로 하늘에 달린 일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직분에 충실해서 천자를 도우면 그에 해당하는 보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정답이 3번입니까? 라고 학생들이 물어볼 수 있는데 그 3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죠. 한번 본다면 뭐 옹호는 절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옹호가 된다면 자, 그래 맞아. 그 충신이 죽은 거 그리고 이 환란이 일어난 거 다 누구의 잘못이야? 임금의 잘못이야. 자, 이렇다면 뭐겠습니까? 뭔가 옹호하는 느낌이 들어가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충신이 죽은 것은 충신이 죽는 건 다 어디에 달려있다? 하늘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모두 다 하늘에 달린 일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거. 그런 말을 말고 다시 한번 어떤 말? 임금의 잘못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충신이 준 건 다 무엇이다? 하늘이다. 하늘에 달린 일이다. 그러니 너가 이제 뭐해라? 너의 직분에 충실하고 나가서 공을 세워라. 천자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지 3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서 역사적인 사실 근거로는 했죠. 하지만 상대방의 견해를 옹호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옹호한 거 아니죠. 4번입니다. 보답의 의지를 표명했다.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5번 선지요. 자신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강조했죠. 그 역할과 직분이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뭡니까?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여 천자를 도와라.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5번 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팁을 드릴 거냐면 이런 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선택지를 볼 때요. 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선택지의 어떤 추상적인 정보를 구체적인 인물 이름으로 고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3번 같은 경우처럼 상대방의 견해 이렇게 읽지 마시고 유충렬의 견해를 옹호한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어차피 말하기 방식은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인물의 이름으로 고쳐주라는 거고요. 두 번째 팁은 뭐냐면 문학의 선택지는요. 물고 물립니다. 물고 물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4번 선이 이해되십니까? 4번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였어요. 상대방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는 말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대방이 한 말을 어떻게 좀 다시 바꾸는 그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문학의 선택지는 물고 물린다. 또 하나 선택지의 추상적인 말을 구체적인 인물 이름으로 좀 이렇게 치환해주자, 바꿔주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오답률이 높았어요. 40번에서 상대방의 견해를 만약에 옹호한다면 어떤 말이 나는 거야? 맞다. 충신이 이렇게 죽은 거. 다 누구 잘못이다? 임금의 잘못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옹호가 되겠죠. 하지만 B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얘기했습니까?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했죠? 충신이 죽는 것은 모두 다 하늘에 달린 일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해서 40번에 오답률이 높았다는 거. 정답은 3번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 41번도 같이 한번 점검할 텐데 41번이요.
자, 41번. 이거 40번 문제였죠. 지금 확인해 봤죠? 가장 틀렸던 부분은 제가 옹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1번입니다. 자, 보기를 첨부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는 문제였어요. 보기를 첨부해라, 윗글을 감상해라.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좀 중요했던 정보를 볼 거고, 많은 학생들이 41번에서 좀 이렇게 3번과 4번 선지를 좀 헷갈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의 차이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기 정보인데, 자, 이로 인해 유축열은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모두 해결하는 과업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두 과업이 잘 보세요. 함께 해결되는가 하면 우연한 계기로 연이어 해결되기도 한다. 자, 중요했던 말 뭐 있습니까? 두 과업이 함께 아니면 어떻게 연이어 해결된다라는 정보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선택지 중에서 3번입니다. 3번 잘 보세요. 유축열이 강의주를 구하고 더불어 남적을 물리친 것에서 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뭐겠습니까? 어떤 가족의 위기, 그쵸? 그 다음에 국가의 위기를 둘 다 해결하는 건데, 그렇다면 더불어라는 말이죠. 그럼 더불어는 뭐겠습니까? 함께 라는 정보가 연결되겠죠. 남적을 물리친 것에서 유축열이 가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함께, 이런 말이 또 한 번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올바른 선택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4번을 보니, 자, 유축열이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잘 봅시다.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모친을 만난 것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연한 계기에 가족의 위기의 해소가, 잘 읽어야 됩니다. 해소가 국가의 위기 해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죠. 안 됩니다. 해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 이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이어 해결된다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출제자가 의도한 것 같습니까? 그쵸? 사건의 선후 관계죠. 연이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연이어 해결된다 해서 출제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지에서 뭐라 되어 있어요? 남적을 소멸했다. 다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고 돌아오는 길에 모친을 만났다. 가족의 위기가 해결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뒤에 있는 정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뒤에는 그럼 우연한 계기에 바뀐 거죠. 국가의 위기 해소가 어디로 이어진다? 가족 위기의 해소로 이어진다. 그랬으니 연이어 해결된다는 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선택지를 볼 때는 제가 41번에서 뭔가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그런 거죠. 그냥 읽지 마시고요. 선택지 좀 끊어가시고 앞의 정보와 뒤의 정보의 올바른 관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현장 강의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선택지를 볼 때는 무조건 끊어가라. 끊어가고 앞에 있는 게 왼쪽 정보가 윗글 정보, 그다음 뒤에 있는 정보가 보기 정보다. 자, 그랬을 때 어디에 출제 요소가 있다? 이 둘의 올바른 관계 파악의 출제 요소가 있다. 해서 문학은 몇 점이냐? 3점이다. 세 개를 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41번 다시 한번 제가 3번과 4번의 차이점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나왔죠. 자, 우리 학생들이 지금 유축열전이 A, B형 공통이었는데 문학에서요. 6월 평가원 때는 A, B형 공통이 뭐였습니까? 뭐였죠? 그때는 현대소설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과적으로 계속 A, B 공통을 계속 정말 규칙적이지 않고 막 번갈아가면서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부를 할 때 이건 공통이니까 이것만 해야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골고루 다 EBS 교재에 있는 것들을 공통지문들을 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수능에서는 어떤 게 또 공통지문으로 어떤 또 제재가 나올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EBS 교재에 있었던 작품들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41번까지 제가 확인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유종애매를 좀 잘 거둬야 된다라고 하는데 45번 문제 제가 통해서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조유의 만분가, 우리나라 최초의 유배 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평에 나와 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45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소미인고, 송미인고, 그래서 두 작품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였는데, 정답이었던 3번 좀 간단히 볼게요. 45번 문제입니다. 45번이요. 45번 문제 간단하게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씨와 나에는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옥처럼 순수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건데, 평가에서 굉장히 잘 내는 선택지 뭡니까? 바로 그 주체를 잡는 거죠. 화자와 관련된 거냐? 님과 관련된 거냐? 이런 것들은 평가원의 출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45번의 정답이었던 3번 다시 한번 보세요. 기본적으로 시에 나와 있는 건 백옥 같은 인의 마음, 그죠? 화자의 마음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순수하고 결백한 그런 마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보기에 나와 있었던 다에 나오는 옥 같은 얼굴이 반이 넘게 늙으셨네. 그렇다면 이 옥 같은 얼굴 누굽니까? 화자예요? 아니죠. 님이었죠. 님의 그 옥 같은 얼굴이 반이나 늙으셨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5번에서 선생님이 주목했던 건 뭐였습니까? 이렇게 이 소재가 누구와 관련된 말이었느냐? 화자냐? 아니면 님이냐? 이런 것들은 출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준비했던 9월 모의평가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풀이가 되는 거고요. 이번 시험을 통해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제가 현장 강의 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수능에서 승부가 나는 건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기간 동안에 야 내가 국어 몇 점 나와야 된다. 내가 어느 대학 어느 과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목표만 너무 설정해 놓지 마시고요. 정말 수능 1교시 시작하기 전까지 나의 실력을 조금씩 키워나간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분명히 수능에서 크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강의 듣느라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9월 모의평가원 보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